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여야는 오늘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이 개원식을 엽니다. 앞으로 여야는 예산과 입법 등 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채현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늦었지만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립니다. 어제 열린 회담에서 여야 대표는 쟁점 의제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정부의 예산안 심사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의 야당이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시정연설도 하지 않는 건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민생 공약 추진을 위한 이 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정부 계엄 준비 의혹 등을 놓고는 면전에서 날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은 모두 발언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재판 불복은 국민 모두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 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고 회담 결과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생을 우선하고 정치 복원을 하자는 취지로 풀이됐는데 쟁점 사안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가 아직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민주당 측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주 태블릿까지 압수하는 등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며 적법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모욕주기식 수사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손자의 태블릿 PC를 압수해갔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초등학교 손주의 아이패드를 들고 가고 정치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함 그리고 망신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교육용 아이패드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한 다른 아이패드는 다혜 씨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됐고 당시 서 씨 측 변호인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고 서 씨가 받은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패드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 회담 성과 또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야 대표 모두 발언부터 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팽팽한 이 신경전을 벌였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발언부터 시간을 넘기면서 시작부터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었죠. 여야 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민생공약협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합의를 했습니다. 글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두 분이 만난 것 자체는 성과죠. 네. 거기다가 이제 두 분이 아마 탐색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효적인, 그러니까 정책 위주의 그 회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국민과 지지층이 다소 좀 분명히 알고 싶었던 부분, 예를 들면 정책 기조가 뭐냐, 그래서 선별복지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투세도 뭐 단순 세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본인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지만 내용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주로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또 진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독도, 그러니까 조국 개혁 신당과 관련돼서 독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결론했고, 그다음에 계엄령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문 관련해서는 다혜 씨의 SOS에 대응하는 듯한 이게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당내 일부 여론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건 좀 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소 물러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갈등을 막고 본인의 진영 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이런 취지, 그리고 10월 16일 날 있을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이런 분명히 많은 준비를 해온 그런 그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줬습니다만 일단 만남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여야 협의체가 없어서 사실 민생 현안 처리가 안 된 거 아닌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참 오랜만에 만났죠. 11년 만에. 11년이라고 짧게는 뭐 3년 1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정상화라는 건 단박에 처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오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 어떤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민생협의체 당연히 그 뭐 만드는 거 뭐 줄곧 해왔죠. 그리고 그게 없어서 뭐 어떤 여야 간의 협치가 없었던 건 아니나 결국에 협의기구라는 형식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정례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요. 저는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여야 대표의 만남이 다소 좀 미흡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대표가 저렇게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예.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예. 저는 뭐 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예. 본인의 발언을 이어갔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이야기를 했었다.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당내 예. 여야 간의 주도권을 얼만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를 봤다. 알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야가 이제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의료 공백 문제가 이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언급이 됐어요.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응급실 이 대란 위기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여기까지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글쎄요, 이제 처음에 의제를 선택하느냐 마냐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가 요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럼 뭐 합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까? 의료개혁 관련돼서는 그 여야 대표가 합의할 만한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 등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이해관계자인 이제 의사분들이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여야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책을 물러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인지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기서 나온 것 중에 개혁 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의료 관련된 개혁만 언급을 했어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의료 개혁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2025년도 증원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그건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 대표가 인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작용으로 있는 의료 대란 문제 관련돼서 응급실 문제는 조금 정부가 관심 가져달라. 예. 물론 지금 현재 정부도 관심 갖고 대응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진 것 같고 더 이상의 이제 논의는 국회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심 갖겠다는 취지의 그 말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의료개혁 문제는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예. 오히려 한마디 더 나왔으면은 의사분들께 좀 돌아와달라는 두 분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야가 민생협의체는 합의는 했지만 쟁점 법안이 있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해병대 특검법. 또 25만 원 지원금 문제. 여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해결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필요할 수 없죠. 예. 결국엔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25만 원 지원법과 해병특검법은 용산의 의중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예.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는 이걸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한번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25만 원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야 되겠냐. 예. 근데 결국은 25만 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게 용산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의 이름만 가졌지 결국에는 어떤 것도 실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 본인이 국민들한테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지는 있으나 당내에서 지금 합의 중이다라는 부분들로 머뭇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 여야 대표에서는 결국엔 주도권 없이 꽁무니를 빼고 그다음에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예. 이 법안 현안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합의가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에 용산이 그 뒤에 있고 한동훈 대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죠. 이재명 대표가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3자부터 시작해서 증거 조작까지 하겠다.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는 가등기 상태다. 그런 말씀. 가등기 상태다. 근데 25만 원에 대해서 용산의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선별적 복지론자다. 그리고 이미 이제 2025년도에 저 예산안에 보면 들어있다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에서 25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올리는 거, 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예. 기준을 올리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별적 복지안이 예산안에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만 원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는 이미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예. 거고 예. 이재명 대표 이걸 경제정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세안은 또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국민이 이걸 보고 판단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5만 원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현금 살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알아듣게 설명을 했죠. 이건 소멸상이다. 3개월 이내에 이걸 쓰지 않으면 다 녹아내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 내수 진작 등등 여러 가지 양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금 살포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현금 살포 입장은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그랬잖아요. 뭘 25만 원씩 주냐, 한 100억씩 주지. 그거 똑같은 기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뭐 소통은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게 지금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여야의 그 당대표의 역할이 달라요. 야당의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고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위당정협의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 그럼 여당 대표에 비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 비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책을 의견 수렴해가지고 펼치는 게 여당과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걸 권한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당 대표의 회담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일국체제의 민주당과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제 회담 모두 발언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도 잠깐 저 모두 발언 저 발언 나온 걸로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김민석, 김병조 최고위원 발언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돌연 이 발언을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려를 표하는 거죠. 우려를 표하는 그렇죠. 단계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군부 독재 시절부터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신뢰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계엄령을 선포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법률에는요. 국회의원 과반의 이상이 계엄령을 해산할 수 있었지만 법률상에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고요. 지금 추락하는 이 국정 지지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의료 붕괴에 대해서도 본인의 고집만 정말 계속 주장하는 대통령이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려조차 말을 못하는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엄령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에 그 두 분이 충한 거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군에서도 그 요직들이 다 계엄에 준하는 그 가장 상위층에 있는 장들이 다 충안고의 어떤 인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급변에서 마지막 노선에 있었을 때 대통령이 정말 헌법 77조의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으나 굳이 여야 대표회담에서 굳이 저 얘기를 꺼냈을지에 대해서는 옥에 튀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옥 전체가 튀죠. 아니 계엄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건데 그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고요. 사실 계엄령 선포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의 정치 환경은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생각 하고 계신 건가요? 본인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헌법 구조에서 또 의석 구조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만에 선포됐다 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찬성 의견으로 이거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해야 돼요. 그다음에 체포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계엄령 선포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체포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체포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몇 번째 말씀을 지금 주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선동이죠. 이거는 그냥 문제제기나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주의 촉구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우려를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회담의 모두 발언 18분 동안 된 모두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영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각 진보 진영의 각 분파별에 대한 메시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계엄령 관련된 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죠. 독도 발언은 조국 신당의 지지층을 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문을 향해서는 문다혜 씨가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무가 쿵 쓰러졌는데 소리가 분명히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 이런 발언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또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진영의 본인 진영의 각 분파별로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국회 오늘 개원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거의 뭐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개원식에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하고 밥자리 불쾌하다고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취소하는 하듯이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저거는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정말 창피할 거예요. 대통령 개원식은 줄곧 왔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민의 전당인 그 개원식에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국회 정상화 어제 됐습니다. 첫걸음 뗐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하시니까 저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한테 버림을 받게 되면 결국엔 계엄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하는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회 정상화는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하는 걸 국회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요. 국회 내에서 다루는 의제의 정상화인 거죠. 예를 들면 계속 탄핵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7월 달에 있었던 그 국회 개원식에도 못 간 이유가 그당 최혜병 특검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그 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게 되면 오히려 정쟁만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못 가게 된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전 사위죠.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딸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한 근거,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물론 본인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원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사장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혜 씨 일가가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일자가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회사를 남편이 그만둔 것도 2018년 3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 벤처부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2018년 3월. 집행계 4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나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직 의원이 실제 소유로 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그 항공사의 본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기서 월급을 많이 받죠. 이런 것들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검찰의 이런 시각은 고발장으로부터 연유된 것이에요. 이게 고발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거고 이건 2021년도에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은요.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었어요. 그런데 취직이 되면서 이제 그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른바 이제 경제 공동체였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지원을 하다가 그게 끊기니까 그 금액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다 그러면 이제 뇌물죄로 피해자가 돼야죠. 자식 내외가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급여로 좀 생활비를 지원했다가 그쪽 집안에 있는 사위가 뭐 대기업을 취업하거나 어디를 가요. 그러면 검찰이 탈탈 털어서 이거 두 분이 그 같은 동기 동창이야. 대학 동창이고 어디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 가정 내외의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파헤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군번 중에 피해자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예. 본인들이 이거는 뇌물죄로 넣자 하면 뇌물죄로 내는 것이고 명품백을 받아도 이거는 감사의 마음이다 하면은 무죄를 주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검찰로서 지금 그 대놓고 수사를 하는지 보면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뭐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어떤 걸 했어요?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2년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 초등학생 딸의 무슨 그 태블릿 PC인가요? 네네. 그것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인데 김건희 여사 출장 가서 핸드폰을 뺏기고 그렇게 수사하는 거에 과연 맞습니까? 결국에는 전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또 끄집어내서 하반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스물스물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수사가 오랫동안 되어 왔고 네네네. 전반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느라고 한 2년 보내서 결국에는 야당에 대한 어떤 공세를 갖고 이제 하반기는 본인이 국정운영이 떨어지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수사가 2020년도부터 이상직원이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네. 2021년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예.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때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보복할 동기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준 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을 할 동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다음 달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보 교육계가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오늘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이 되고 있다면서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 국민연합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고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욱 전 한국교원단 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확정했고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경선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교육계에선 단일화 여부가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수 진영은 2014년과 2018년, 2022년 단일화에 실패했고 조 전 교육감에게 3번 연거푸 후 패배했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감 직선제 개선 목소리도 커집니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에서 선출된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권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30대 남성이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를 하려다 아파트 8층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자신의 집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으로 도망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인데 곽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차 2대가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파주시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이었습니다. 사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용의자 확인 차원에서 남성의 집을 찾았지만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용의자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경찰관은 베란다 밖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해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8층 높이인 자신의 집 베란다 난간을 통해 이웃집 베란다 난간으로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신고 들어와서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또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숨진 남성의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관련 확인 작업을 벌인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40대 남성이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서성이던 한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가방을 훔친 40대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8일 그 밤 11시 30분이었다라고 하니까 네. 한밤중이었던 거죠. 네. 그 마포대교를 자전거로 건너던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떨어진 그 가방을 주워가지고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부근에 순찰차가 있어가지고 이를 발견하고 그 남자를 추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자전거 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정지하라는 그러한 요구 명령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달아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찰차가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길로 달아나니까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서 쫓아가고 심지어 이제 따릉이까지 타가지고 쫓아가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민이냐면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먼저 앞에 가가지고 그 절도범 앞을 가로막고 뒤 이어서 이제 경찰들이 차차 오니까 그러니까 저 절도범이 오토바이 저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표창장, 보상금까지 지급한다고 그래요. 네, 경찰은 일단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네. 일단 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적할 당시에는 사실 이 범인이 어떤 범인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추적을 해도 이 좁은 골목길로 갈 경우에 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현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이 이 검거 작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사실들이 CCTV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격 끝에 이 40대 남성을 잡고 보니까 절도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범죄를 또 저질렀는데 이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전과가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그 전과가 금고나 징역형이었고요. 그 형의 집행을 종료받은 다음에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누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범이 되면 가중처벌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전과가 이제 뭐 절도 전과라든지 그런 동종 전과가 여러 건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또 누범과는 또 상관없이 상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절도범이 아마 이제 뭐 징역형이나 이렇게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에 굉장히 빛이 났던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가 경찰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니까 도망을 하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네, 31일 토요일 저녁 밤 11시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방문을 해서 신문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착취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현행범인이고 보이는 게 아니라 SNS상을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해서 이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온 것을 인지한 이 피의자가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옆집 베란다로 옮겨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 이제 상황을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정확히 들여다봐야기는 하지만 이 용의자 추락 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책임도 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는? 이런 경우에는 경찰 책임 묻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고소인의 고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은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더 정확히는 피고소인이 성착취물,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라고 한 혐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그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이 고소인 조사까지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고소인 불러다가 혐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피고소인한테 만약에 그런 뭐 출두하라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우편을 보내면 그러면 도망갈 염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적 사항 자체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이 약간 이례적으로 오히려 이제 피고소인을 확인하러 간 건데 피고소인이 어쨌든 뭐 지레 이렇게 겁을 먹고 저런 행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뭐 방화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불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정남 영암에 있는 성인 게임장에서 이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소방을 진압을 했는데 그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 그 성인 게임장에 출입하던 한 A 씨라는 사람이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방화 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고의로 방화를 했던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이 화재로 인해서 출입문이 잠겼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 손님이라든가 종업원이 이 부상을 당했고 아마 본인은 이 방화로 인해서 본인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계기로 이제 경찰이 해당 게임장 불법 영업 여부 들여다본다라는 방침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이 지금 용의자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일용직 근로자였대요. 중국 국적은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긋한 그런 분이었는데 게임장에 자주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10만 원도 잃고 어떨 때는 그 이상도 잃고 그런 다음에 아마 돈을 잃은 다음에 저런 행동을 갖다 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과연 이 게임장이 합법적이었던 것이었는가? 그냥 게임만 해야지 이걸로 돈을 갖다가 뭐 환전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박성, 사행성이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방화와 관련된 것을 떠나가지고 그 게임장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으로 이 제품 살 때요, 후기 참고하시는 경우 아마 많으시죠. 자,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리뷰 체험단을 모집해서 활용하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악용한 리뷰 알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수법이 어떤 건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제품 후기를 달면 작업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습니다. 제품값을 먼저 보낸 뒤 후기를 남기면 구매 비용과 함께 10에서 25%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얹어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안 올려도 되고 20글자 내외만 하면 된다면서 솔직히 너무 편한 작업이네. 처음에는 의심도 해봤지만 약속한 금액이 바로바로 들어오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품값이 비싸졌고 1,000만 원을 날린 뒤에야 사기란 걸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으로 좀 시작해볼게 하고 팀 미션으로 넣어놓고 큰 금액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1,000만 원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카드 대출 많이 받았더라고요. 올해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95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건수로는 24배, 금액으로는 60배 폭증한 규모입니다. 부업을 찾는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가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많죠. 한 명의 피해가 단순히 100만 원에 그치는 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죠. 온라인에서도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가격 매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를 산 40대 비중 약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30대 출원한 거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원인은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요. 33.2%로 30대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통상 40대 같은 경우는요.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서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에 육박하고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됐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했던 40대들까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매수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정부가 근데 대출을 좀 조이고 관련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잡고 뭐 부동산 매수 심리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서 DSR 규제를 강화한다 할지라도요. 예.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작년 2분기 기준으로요. 신규 대출 중에서 DSR의 적용을 받는 대출은 약 25%,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 대출은 DSR 규제를 강화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대출인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이 거래된 시점으로부터 약 2달에서 3달 시차를 두고 실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져 가지고요. 7월에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 12,783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것이 두세 달 시차를 두고 또 가계부채 증가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매수세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할 때 사실상 좀 제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역차별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외국인 7,952명이 집합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4%나 늘어난 것이고요. 또 이런 집합 건물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한 비중 중에서 73.5%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거주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구매가 유리해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차별이나 피해를 받지는 꼭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세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요.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법인 세수 전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올해 원래 10조에서 20조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30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존의 전망을 뛰어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지만 이 개선된 기업 실적은 내년 세수에나 반영이 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세 실적이 1년 전보다 무려 15조 5천억 원 급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 전체 세수 실 같은 경우는요. 작년 동기간보다 8조 8천억 원 적어졌는데요.
이 법인 세수가 오히려 15조 5천억 원 급감을 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올해 이런 추세가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고 보면 전체 세수, 국세 세수 같은 경우는 32조 원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법인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라 재정이 좀 세수가 줄면은 걱정이 되는 게 나라 재정이 잘 운영이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나요? 예, 가장 큰 것은 국가 채무 규모가 증가해서 미래 세대에 결국은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요. 중기 재정 운용 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가 1,277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8.3%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 재정 운용 계획보다 무려 3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7조 2천억 원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고요. 기존 전망치보다 27년에도 14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서 지금 날이 갈수록 국가 채무 규모는 점점 커져서 미래 세대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족한 세수 채울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올해 뾰족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과거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계획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외국환 평형기금을 갖다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이체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 사정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세계 잉여금도 2조 7천억 원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불용,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안 쓰고 남기겠다는 것이죠. 이 불용 같은 경우도 10년 평균치가 9조 2천억 원에 불과해서 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을 합쳐봤자 약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조 원이나 세수가 부족하니까 12조 원으로 메꾸기는 아직 어려워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수 축의 정확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대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구출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살해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부의 휴전과 인질 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연막탄을 피웁니다. 불길이 치솟고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합니다. So we're here today because we found out this morning that 6 hostages were murdered in captivity by Hamas. And we want our hostages back home now.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일 하마스에 의해 가자 지구에 억류됐던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휴전과 인질 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들이 구출되기 직전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인질은 23살 미국인 허쉬 골드버그 폴린과 40살 카멜 커트 등 6명으로 시신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땅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인질을 살해했다며 규탄했습니다. חמור מכך, באותו זמן ממש הוא רצח 6 מחטופינו. מי שרוצח חטופים לא רוצה עסק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하마스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경찰관 3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안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파리 패럴림픽 육상 경기에서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 러너와 함께 역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금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패럴림픽을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워낙 포토제닉해서 사진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사진들 함께 만나보시죠. 두 사람은 서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뛰는데 0.5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자 400m에서 우승하고 지쳐 쓰러진 선수를 가이드 러너가 일으켜주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팔이 불편한 인도의 양궁 선수는 입으로 활 지휘를 당겼고요. 여자 자유형 200m에 출전한 중국 선수는 출발대에서 힘차게 점프했습니다. 네, 장애를 넘어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데요. 경기장의 분위기가 직전에 열린 올림픽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선수가 경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경기장에는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패럴림픽의 매력인데요. 경기에 진 선수들이 아쉬움보다 활짝 웃으며 경기장을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영웅인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 끝나는 날까지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간 것뿐인데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며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서해안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호남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27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남부지방으로는 대구와 창원이 3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